태평양,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푸른 웅덩이, 상어, 거대 오징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마도 몇몇 바다 괴물들의 집이기도 하죠. 이 바다 곳곳에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야자수, 코코넛, 바람에 흔들리는 해먹을 떠올려보세요. 천국 같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모든 열대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그리고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는 아닙니다. 태평양을 한번 보세요. 거의 6,400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말 그대로 바다가 과할 정도로 펼쳐진 곳입니다. 이 물의 혼돈 속에는 작은 섬들과 환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섬들은 오세아니아라는 멋진 이름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는 거의 모든 땅과 대부분의 불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겨우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뉴질랜드와 파푸아 뉴기니만이 사실상 호주쇼에서 유일한 조연입니다. 그것도 가끔씩 등장하는 게스트 수준이죠. 이 세 나라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지구에서 가장 큰 수영장에 흩어져 있는 360만 명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건 지역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장거리 연애입니다. 그것도 아주 폭발적인 장거리 연애죠. 2022년 통가의 홍가 하아파이 해저 화산이 1883년에 크라카토아처럼 변신해서 말 그대로 바닷속 불꽃놀이를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9천만 달러 통가 GDP의 약 19%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집이 폭발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전 재산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통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 전체가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각판이 뒤엉킨 난장판이죠. 피지,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는 언제든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지각 위에 있습니다. 다른 섬들은 화산섬은 아니지만 오히려 화산섬이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섬들은 모두 산호환초, 즉 한때 살아있었던 것들로 이루어진 섬들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죠. 산호는 자라고 죽고 그리고 뼈대를 남깁니다. 이 뼈대들이 쌓여 결국 엽서에 나올 만한 섬이 만들어집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살기에는 끔찍한 곳이죠. 배관이 없는 고급 아파트와도 같습니다. 마실 물? 그건 최종 보스급이죠.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찾는 과정이 마치 사디스트가 만든 보물찾기 같기 때문입니다. 니우에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는 융기된 산호, 환초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으려고 실제로 동굴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우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니우에는 뉴질랜드의 약간의 도움을 받지만 대부분의 섬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비가 오길 바라거나 그냥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웃긴 점은 산호가 다공성이라는 겁니다. 물은 사무실 소문이 연말 파티를 휩쓸듯 산호를 통과해 흘러갑니다. 막을 수가 없죠. 지하에는 얇고 연약한 민물층이 형성되는데 한 번의 큰 파도만으로도 바로 바닷물 숲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꼭 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이 성공하면 전 애인이 다시 오듯이요. 하지만 마실 물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물 부족 문제로 고생 중입니다. 억만장자들은 병에 든 물을 우주로 보낼 정도입니다. 이곳은 바다로 둘러싸였지만 깨끗한 물은 양키스 월드시리즈 우승보다 더 드뭅니다. 네, 제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마시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코코넛이나 브레드프루트 같은 농작물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음식도 없습니다. 해수 담수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페라리가 출근에 도움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페라리를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섬들은 여유가 없어 사람들은 적응하거나 떠나야 합니다. 수도꼭지에서 소금물이 나올 때 천국은 더 이상 열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태평양 섬들을 가로막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땅입니다. 대부분의 섬들은 자랑할 만한 흙이 없습니다. 산호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죠. 산호는 자연이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예를 들어 니와를 보세요. 니와에는 잡초가 겨우 자랄 정도로 얇은 흙층만 있습니다. 다른 섬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가진 비옥한 토양마저 태워버렸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나우루는 거대한 새들의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정말로 후합니다. 새들의 배설물이 인광석으로 화석화되어 비료의 황금광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채굴을 시작했고 갑자기 나우루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 코코넛을 더한 것처럼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광석이 고갈되었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땅은 독성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나우루는 시민권을 판매하고 호주로부터 원조를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섬이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피지는 화산 덕분에 비옥한 토양과 물을 얻어 운이 좋았습니다.
열대지방의 치트키바타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게에서 피지워터를 볼 수 있고 피지가 설탕과 생선 수출 강국이 된 이유입니다. 피지는 인구 약 100만 명으로 오세아니아에서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하면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피지는 다른 나라들이 아직도 무작위로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사용 설명서를 읽는 방법을 알아낸 유일한 섬입니다. 하지만 피지조차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식량을 자급할 수 없습니다. 피지의 식량 대부분, 밀과 쌀 같은 것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들어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만 해도 피지 식품 시장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지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생수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생수조차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이탈리아, 중국, 미국에서 생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산을 팔면서도 비에 젖는 것과 같습니다. 제조 상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전자제품, 연료, 거의 모든 것이 수입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피지의 전체 상품과 서비스의 약 70%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이 무역 규모는 피지의 전체 국내 총생산, GDP보다 더 큽니다. 피지는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건 마치 레몬, 설탕, 컵, 그리고 가판대까지 모두 수입해야 하는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항구가 많다는 겁니다. 수바, 라우토카, 라보카, 부다, 말라우, 로투마, 와이리키. 이 모든 항구는 피지 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항구들은 경제적 쓰나미로부터 섬 전체가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 항구들은 섬의 동매처럼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수입품을 실어 나릅니다. 다른 섬들은 운이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항구가 2개, 투발루는 하나뿐이며 그마저도 바다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우루에는 항구가 없고 큰 배가 짐을 바지선에 옮기면 바지선이 해안까지 운반하는 작은 부두만 있습니다. 이 방식은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완전히 날씨에 좌우됩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느리다고 생각했겠지만 나우루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항구를 짓고 있습니다. 천연항도 없고 돈도 넉넉지 않으며 사방이 너무 바다뿐인 산호섬으로서는 매우 야심찬 도전입니다. 모든 화물은 수천 마일을 느릿느릿 이동하고 악천후가 배송 지연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산호 위에 건설하는 건 대형 해머로 외과 수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초를 준설하고 콘크리트 벽을 부어야 하며 잘 버텨주길 바랄 뿐입니다. 중국의 인공섬을 생각해보세요. 지정학은 빼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더한 겁니다. 그 대가는 섬을 망치는 것이죠. 나우루의 기반은 암석이 아니라 화석화된 해양 생물입니다. 이것은 제 진로 열정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아주 약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산호 모래가 담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되죠. 그것은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하며 파도에 끊임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녹아내리지 않을 때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곧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우루는 아직도 항만을 완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의 도움으로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기 직전이었죠. 팬데믹이 닥치면서 공사가 느려졌고 2020년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반짝이는 새 항만은 추가로 1,500만 호주 달러가 더 들면서 개장이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장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곧 언젠가는 열리겠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끝나도 세상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 있을 겁니다. 2050년의 바다에 2020년대 항만이 들어서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혼란이 작은 섬들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웨이크 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고 보면 웨이크 섬도 웨이크, 필, 윌크스 세 섬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산호, 환초입니다. 이곳은 미국이 관리하지만 마셜 제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략적 가치는 햇볕에 타는 것과 담수 부족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웨이크 섬에 보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리 때문만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주로 자연항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호초가 너무 얕거든요. 배들은 선체 일부를 기념품으로 남기지 않고서는 정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우루처럼 모든 것이 해상에 정박한 뒤 작은 배로 실어 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 도어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리고 흔들리고 100% 날씨에 좌우됩니다. 미분 덕분에 9,800피트짜리 활주로가 있습니다. 비상제트기라면 아주 좋지만 통조림 콩상자라면 최악이죠. 그렇게 먼 거리에 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하는 비용은 화물 가치보다 더 많이 듭니다. 미국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그곳에 항구를 지으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일 가치가 없습니다.
나우루는 그런 여유가 없죠. 가진 것으로 버텨야 합니다. 바다의 변덕까지 모두 감수하면서요. 그리고 파도는 결코 온순하지 않습니다. 샤노 위에 지어진 것은 모두 만조대의 모래성만큼이나 내구성이 약합니다. 파도가 한번 세게 치면 당신의 투자금은 타지메이니아로 떠내려가 버릴 겁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북서태평양에서는 매년 약 26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26개나 됩니다. 그건 마치 자연이 차 부수기 경기를 열고 모두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플로리다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허리케인 보험료만 해도 연간 4,000에서 6,000달러를 냅니다. 그것만으로도요. 그리고 그건 플로리다의 금이다. 플로리다는 인프라도 있고 돈도 있고 디즈니도 있는 곳이죠.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 플로리다 맨 덕분에 통계적으로 흥미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보험료는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바누아투의 1인당 국내 총생산보다도 높습니다. 마셜 제도는 간신히 그 기준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에서는 허리케인이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은 경제를 파괴하는 구독 서비스와 같아서 절대 구독을 해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지도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는 해양 쓰레기라고 불릴 만큼 바닷물의 흐름을 많이 조사해봤거든요. 여기에 제대로 된 항구가 없을 때 특히 더 높은 운송 비용까지 추가해보세요. 이런 곳에서 재난 이후에 복구 작업을 하는 게 왜 힘든지, 그리고 투자가 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 수 있죠. 어쨌든 물 공급은 지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론상 열대성 폭풍이 한두 번 지나가면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하늘에서 무료로 담수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다시 채워주는 그 폭풍들이 동시에 지하수를 소금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산호초 위에 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기발한 생각도 있죠. 항구, 부두, 리조트 모두 인상적이지만 이들이 맹그로브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맹그로브는 자연이 제공하는 홍수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산호초 역시 방벽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바다의 과속 방지턱처럼 파도의 높이를 거의 90%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우루 같은 섬이 더 나은 항구를 만들려고 산호초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물론 배들은 정박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다음 폭풍이 오면 모든 선단이 흰 동가리의 고급 주택으로 변해버립니다.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거의 파블로프의 개 반응과도 같습니다. 폭풍이라는 말만 나오면 정해진 이야기들이 쏟아지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허리케인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단지 더 따뜻해졌을 뿐이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허리케인들은 더 강하게,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개수는 같지만 훨씬 더 사나워진 거죠. 솔직히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잘못되는지 보려면 허리케인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위험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상에서 천천히 이어지는 소모에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먼저 생계를 갉아먹고 그 다음엔 해안선을, 그리고 결국엔 희망마저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항상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죠. 특히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이 치르게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확실한 건 세 가지뿐입니다. 죽음, 세금, 그리고 쥐가 인간을 어디든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건 곧 고양이를 의미하죠. 자연이 만든 해충 퇴치자입니다. 배 위에서는 고양이가 가장 인기 있는 선원들이었어요. 주로 선원들에게 넷플릭스가 없었기 때문이죠. 선박의 고양이들은 선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쥐의 수를 줄였습니다. 암살자이긴 하지만 귀엽죠? 하지만 오세아니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험악해집니다. 호주의 고양이들은 선박의 마스코트라기보다는 털박숭이 터미네이터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00만 마리 이상의 포유류를 죽이고 수백만 마리의 새와 파충류, 무척추 동물도 죽입니다. 심지어 개구리조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잡아먹는 건 해충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원래 살던 토종 동물들입니다. 마치 사자들을 동물 체험장에 풀어놓고 방문객이 줄어드는 걸 보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호주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졌다면 더 작은 섬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작은 땅덩어리들은 극도로 취약해서 생태학적 재앙에 대한 저항력은 태풍 속의 종이 우산만큼이나 약합니다. 피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부는 야생 고양이를 야생 동물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들여오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당국이 추적할 수 있도록 고양이에는 마이크로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여러 세대 전에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고양이들은 자리를 잡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황금빛 눈은 피지 크레스티드 이구아나의 고향인 야드와 타바섬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섬은 아직까지 고양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고양이 집단이 불과 400피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짧은 수영이지만 멸종으로 가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포식자가 먹잇감보다 더 빨리 번식하면 결코 좋은 결말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쥐는 약 3,500년 전 첫 정착민들과 함께 피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곳의 주인인 양토종 개구리와 새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셜 제도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종이었습니다. 침입종인 검은쥐가 바이카르 환초와 지모섬을 휩쓸었습니다. 그곳은 쥐들에겐 바다새 뷔페가 되었습니다. 이 새들은 과거 배설물로 생태계를 비옥하게 만든 새들이죠. 쥐들은 사라졌지만 피해는 남아있습니다. 새들은 정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없으니 생태계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혼란을 퍼뜨려온 셈입니다. 때로는 전쟁의 형태로, 때로는 귀엽고 복슬복슬한 연쇄살인마의 형태로 혼란을 퍼뜨렸죠. 하지만 쥐들은 뭐든지 먹습니다. 씨앗, 묘목, 맥도날드 치킨 너겟까지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쥐들은 심지어 숲이 다시 자라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쥐들은 통가의 일부 지역, 예를 들어 바바오의 레이드 섬에서는 박멸되었습니다. 길고 우울한 전쟁에서 작은 승리죠. 그래서 어쩌면 통가와 마셜 제도는 마침내 인간 존재의 세 번째 법칙, 즉 죽음, 세금, 그리고 쥐를 깨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는요, 이미 벌어졌습니다. 생태계는 회복된다기보단 천천히 절뚝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섬들은 운이 좋지 않았죠. 쥐가 최종 보스가 아니었고 또 다른 침입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작고 더 사납고 어떻게든 더 나빴죠. 20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오세아니아에는 새로운 정착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가는 곳마다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곤충, 도마뱀부치, 새들이 사라졌죠. 농담처럼 들리지만 공포영화처럼 행동하는 것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노란 미친개미입니다. 각 개미는 주머니 크기의 불을 뿜는 용처럼 개미산을 뿜어냅니다. 한 마리의 개미라면 별일 아니지만 지금은 수십억 마리나 되고 모두가 화가 나서 모두가 개미산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연히 유입된 이 개미들은 오세아니아 전역에 좀비 아포칼립스처럼 퍼졌습니다. 이 개미들은 닿는 모든 것을 갉아먹고 나쁜 생각처럼 번식하고 있습니다. 조스턴 한초에서만 해도 한 개미 집단이 섬의 4분의 1을 점령했습니다. 20피트, 약 6m 너비의 구역에 여왕개미가 1000마리나 있었습니다. 미 공군도 그렇게 많은 개미를 폭격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런 제안을 했겠지만 이 개미들은 2012년 호주에 30억 달러 넘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물 다양성 피해를 고려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호주는 감당할 수 있지만 솔로몬 제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 미친개미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100대 침입종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명예의 전당이죠. 이들의 침입으로 호놀룰루에서 1000마일 남쪽에 위치한 팔미라 같은 섬들은 격리될 실험실로 변했습니다. 2000년에 네이처 컨서번시가 3천만 달러에 구입한 이곳은 이제 절반은 활주로, 절반은 실험장이 되었고 방문객들은 착륙 전에 장비를 소독해야 합니다. 이 섬은 심지어 원래의 무임승차자인 쥐들까지 쫓아냈습니다. 미드웨이 환초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제2차 세계대전 전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되었으며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쿠레 환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쿠레 환초 다음에는 일본까지 바다뿐입니다. 그곳엔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 거의 없고 난파대 선원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GPS의 늦은 발명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1998년까지도 여전히 그곳에서 배가 자초되었습니다. 인간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부문에서 결코 지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결국 포기하고 그곳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생물학자들만 방문해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증거인 유령 그물을 수중 청소부처럼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지키고 돈을 잇는 클럽에 참여하는 건 미국만이 아닙니다. 피지는 야다와 제도를 가지고 있고 키리바시는 규모를 훨씬 더 키웠습니다. 피닉스 제도 보호구역은 15만 7천 제곱마일로 그들의 해양 경제구역의 11%에 해당합니다. 지구를 위해 월급의 10분의 1을 포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헌신일 수도, 절박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분이 어렵고 모방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해양 보호구역을 원했습니다. 마치 지역 인플루언서 트렌드 같죠? 해시태그 축복받음, 해시태그 바다인증. 그리고 물론 프랑스인들은 과시하지 않고는 못 빼기죠. 2025년 6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제대로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지도가 불안해질 정도로 거대한 해양구역이었습니다. 42만 평방마일,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보호구역 사크레 블레. 물고기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새 보호구역이 생길 때마다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곳이 늘어납니다. 200년간 피해를 주고 이제 출입금지 표지판만 세우는 셈이죠. 태평양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사과 편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지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진짜 문제를 볼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이 풍경, 바다, 그리고 이들을 천천히 지도에서 지워버리려는 것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해수면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할 만큼 빠르게, 사람들이 모른 척 할 만큼 천천히요. 투발루로 가보겠습니다. 타케의 키타라를 만나보시죠. 그는 현지인으로 그의 이야기는 처음엔 시처럼 들리지만 곧 경고임을 알게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은 탯줄의 일부를 코코넛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표시이자 신성한 연결, 그리고 보물 사냥꾼들에게는 원치 않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바다는 30피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바다가 배고파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투발루는 해수면에서 겨우 10피트 위에 있습니다. 큰 파도 한 번이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정부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사전 대피 통지를 보냈습니다. 베네치아의 75억 달러짜리 모세 프로젝트처럼 방조제를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투발루의 2023년 전체 GDP는 6,300만 달러였습니다. 그건 계산기 앱을 켤 필요도 없는 수준의 계산입니다.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모세 프로젝트는 운영하는 데만 매년 1,150만 달러가 추가로 듭니다. 투발루는 방벽은커녕 전기세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트위치 스트리머의 도메인 호스트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TV 도메인이 마법 같은 돈줄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발루는 호주와 협상을 했습니다. 매년 280명이 영구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미 8,700명 이상이 신청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하죠. 나머지는 아직도 바다가 하루쯤은 쉬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몇십 년만 지나면 투발루는 사라질 겁니다. 물에 잠긴 나라, 그 국민들은 호주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겠죠. 국적도 없고 집도 없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로 남겠죠. 저 TV 도메인은 계속 살아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투발루는 사실 운이 좋은 편입니다. 호주가 친절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이 인구가 적은 이유는 해수면 상승이나 돌연변이 개미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이 비어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물조차 닿기 전에 온전한 문화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이 비어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이 아니라 바로 역사입니다. 제임스 쿡이 도착했을 때 끔찍한 것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었죠. 유럽인들은 이질, 홍역, 그리고 천연두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질병은 있었지만 백신은 없었습니다. 낙원이 격리소로 변했습니다. 바로 태평양의 섬들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전염병으로 들끓었습니다. 콜럼버스 이후의 아메리카처럼요. 단지 경치만 더 아름다웠을 뿐입니다. 물론 그런 재앙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의학은 사실상 중세 수준이었으니까요. 거머리, 수은, 희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물결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쿡이 섬을 스케치할 때 세계 반대편의 다른 배들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마침내 대서양 노예 무역을 마침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는 끝이 났죠. 브라질은 1888년에 노예제를 금지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칭찬했죠. 우리가 해냈다. 노예제가 끝났다. 그게 말이죠. 서구가 스스로를 미화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조용히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블랙버딩이란 말을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섬에서 일어난 인간 밀매, 즉 이신매매입니다. 1863년에 로버트 타운스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는 아마도 경고 문구가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67명의 섬 주민들을 퀸즐랜드로 끌고 가서 사탕수수와 면화농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영국 제국은 30년 전에 노예제를 금지했지만 가장 가까운 경찰이 1만 마일 떨어져 있고 돛담배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금지하는 것이 쉽습니다. 1863년부터 1904년까지 약 6만 명의 태평양섬 주민들이 이진매매, 납치, 속임수 또는 앞날에 대한 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빅토리아 시대식으로 말하면
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호주 태양 아래에서 사탕수수를 베고 철도를 놓았으며 자신들이 결코 볼 수 없는 불을 쌓았습니다. 땀 흘려 일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없었습니다. 1906년에 끝났지만 아직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을 끝낸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호주는 백호주의 정책을 시행했고 대륙만큼이나 큰 백인 전용 표지판을 내걸었습니다. 해결책은 거의 모든 사람을 강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2,500명만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본 적도 없는 섬으로 원치 않는 아마존 반풍처럼 강제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등장했습니다. 제국주의 무대의 신참이었죠. 현대화되고 군사화된 일본은 자신들도 9세대만큼 무자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잔혹함이 사라지지 않고 더 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옛 태평양 섬들을 차지했고 실제로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의사들과 백신, 진짜 의약품이 도착해 현지인들은 잠시나마 유럽인들이 가져온 병균 때문에 죽어나가는 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진전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숨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산업, 해운업, 어업에 종사하지 못했고 일본은 현지인들 자기 바다의 물고기 시장까지 독점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 냉장고를 쓰지 못하게 금지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수법이죠. 여기서 일본을 중국으로, 태평양 섬들을 필리핀으로 바꾸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버전은 언론의 주목도 덜 받았고 맞서 싸울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40년대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다시 무너졌죠. 전쟁, 점령, 공포. 일본군이 나우루에 들어와서 한센병 환자 39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의 전쟁 범죄에는 최소 연령이나 도덕적 기준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구의 3분의 1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1200명이 트루크, 현재 미크로네시아로 보내졌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고통은 같았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 굶주림, 질병이 이어졌습니다. 약 500명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복을 입힌 조직적 인력 납치의 업그레이드판이었습니다. 일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우루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히로히토가 핵무기가 사업에 치명적이라는 걸 깨달은 뒤에야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았고 게임의 플레이어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판은 그대로였고 깃발만 바뀌었죠. 열강들은 아무도 잡고 싶지 않은 공처럼 태평양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미국이 다음 차례로 뛰어들어 뒷거리를 통해 하와이를 합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운동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마셜 제도였습니다. 이곳은 아주 외진 곳으로 우주에서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표시될 만한 곳입니다. 뉴질랜드 북쪽에 29개의 산호 환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한 것도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였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코코넛, 타로, 닭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원조 기내 수화물이었습니다. 생활에는 문제 없었지만 제국을 세우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제국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독일이 마셜 제국을 차지했다가 일본이 빼앗았고 이후 미국이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그곳에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67번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중 23번이 비키니 환초에서만 이루어졌죠. 비키니는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가장 큰 폭탄이었습니다. 천국이 잿더미로 변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은 남았습니다. 비키니는 수영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이한 마케팅 전략이었죠. 마치 속옷에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1954년 3월 1일 슈림프가 폭발했습니다. 15메가톤짜리 폭발을 붙이기엔 너무 귀여운 이름이었죠. 일본에 투하된 폭탄보다 1000배나 강력했습니다. 폭발로 산호가 먼지가 되어 눈처럼 다시 떨어졌습니다. 보기에는 예뻤지만 그게 독이라는 걸 기억하면 달라지죠. 현지인들에게는 천국의 종말을 맨 앞자리에서 지켜보고 싶냐고 아무도 묻지 않았죠. 60년대 후반 그 섬은 안전했습니다. 1978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죠. 물에는 스트론튬이 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배설물에서도 프루토늄이 검출됐습니다. 엉클샘은 5억 6,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 보상금은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우울하지 않다면 미국은 존스턴 한초라는 외딴 열대섬에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1934년에 영유권을 주장한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뭔가를 폭파시키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1958년부터 1963년까지 16개의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왜 나쁜 아이디어 하나에서 멈추겠습니까? 그 다음엔 의회가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화학무기도 시험해보자고 했죠. 같은 섬에서요.
정말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40만 발의 화학 물질이 묻은 탐한 2,000톤은 신경가스가 사용됐습니다. 그곳 전체가 오염됐죠. 지금 거기에 살아있는 유일한 생물은 개미입니다. 노란 미친 개미들이죠. 우연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저주받은 섬들, 우연한 과학 실험들,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이 태평양을 수류탄이 가득한 모래밭처럼 다루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섬이 공포영화처럼 편집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 그곳은 오히려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아진 곳이었죠. 병합을 밀어붙이던 세력은 설탕만 원한 게 아니라 개성 있는 부동산, 즉 엽서 같은 해변과 화산을 원했습니다. 이 중 네 곳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우나루아, 킬라우에아, 후알랄라이, 로이히. 로이히는 해저화산으로 일종의 용암 잠수함입니다. 무섭나요?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현지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죠. 용암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양,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온 무료 비료였으니까요. 타로, 고구마, 그리고 물론 자본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파인애플을 재배하기에 완벽했죠. 생선, 닭, 돼지를 더하면 그야말로 즉석에서 천국의 식단이 완성됩니다. 그 화산들은 단순히 영양분만 뿌려준 게 아니었죠. 화산들은 섬을 조각했고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와이가 태평양에 나타나 프리미엄 패키지를 요청한 것처럼요. 높을수록 물도 많아집니다. 강, 호수, 포토샵처럼 보이는 폭포들까지요. 빅아일랜드의 와일루크를 예로 들어볼게요. 진주만이 모든 명성을 얻지만 하와이에는 항구가 정말 많습니다. 10개 항구는 이곳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모든 것이 배로 들어오며 음식과 연료 등 모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게 저렴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세금제도 때문에 섬 생활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와이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죠. 제임스 쿡이 그의 세균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곳에 항해해 오기 훨씬 전에도 약 30만 명이 이곳에 살고 있었고 많게는 150만 명까지도 살았을지 모릅니다. 진짜 재앙은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접촉, 서양과의 접촉이었죠. 전염병이 보이지 않는 침략처럼 덮쳤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타히티도 마찬가지였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1760년대에 유럽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곳에는 12만에서 18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섬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섬들은 화산, 그것도 방패형 화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위에서 보면 300영화에 나오는 거대한 스파르타 방패처럼 생겼죠. 여기가 바로 타히티입니다. 물론 야자수도 있죠. 화산은 사라졌지만 문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물을 머금은 비옥한 토양, 높은 절벽, 깊은 계곡, 고급 스파에서 가져온 듯한 검은 모래 해변, 그리고 길게 뻗은 강들이 있습니다. 파페노오는 섬을 가로질러 20마일을 흐릅니다. 타히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몽 오로헤나는 7,300피트가 넘습니다. 열대지방에서도 눈이 내릴 만큼 충분히 높은 곳입니다.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35개의 지류로 흘러들어가고 여행 광고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우연히 발견한 척하는 그 모든 폭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이아테아에는 파로아 강이 있습니다. 배가 실제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악어 없는 열대강 크루즈죠. 이렇게 많은 담수가 있기 때문에 타히티에서는 거의 모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붉은 과일, 감귤류, 노노, 지질하게 만들어낸 풍성한 농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항구들도 만들었죠. 깊고 안전하며 엽서처럼 완벽합니다. 파페에테는 가장 큰 항구가 되었고 보라보라는 고급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크루즈 선박들도 이곳을 아주 좋아하죠. 네, 크루즈 선박은 화물선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타히티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토양, 물, 항구, 관광객, 무역,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진 천국. 그래서 하와이와 타히티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아래에 있는 땅 덕분에 번영할 수 있었죠. 말 그대로 주인공 보정입니다. 본토와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산들이 사실상 핵심 역할을 했으니까요. 화산들은 땅을 높여 해수면 상승도 비웃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예의 바르게요. 한편 작은 환초 국가들인 투발루, 키리바시, 토켈라오는 소금, 햇빛, 그리고 선박 일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전부 배로 들어옵니다. 물, 음식, 희망까지도요. 사람들에게 하와이나 타히티가 아닌 섬에서 산다는 건 열대의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개발하면 당신을 살게 해주는 그 연약한 생태계를 망가뜨리게 되죠. 개발을 너무 적게 하면 제자리에 머물며 그저 점 하나, 티끌 하나, 이제는 아무도 보내지 않는 엽서 같은 곳이 되죠.
결국 균형을 계속 맞춰야 합니다. 짠물 위에 팽팽히 당겨진 줄 위에서 사는 인생이죠. 태평양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마치 높이가 있는 섬만 들여보내는 나이트클럽처럼 아주 배타적이죠. 바다, 토양, 생태계, 그리고 제국들, 이들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누가 남을 수 있는지 이들이 결정하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매트팩에서 뵙겠습니다.